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 강의인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까지 하나도 열심히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쓰시는 게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잠깐 여러분들 써드릴게요. 자, 민법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으시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법 고득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무슨 추상적 뜬구름 잡는 소리냐. 여러분 무조건 민법은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출지문의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기출지문 복습을 많이 하자.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방향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출지문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적으로 기출지문에서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기출지문을 다 풀어야 돼요? 다 풀면 안 돼요? 다 풀면 안 돼요. 쓰리 같은 문제도 있는데 왜 다 풀어요? 그래서 기출지문을 복습할 때 선별한 부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별. 그러니까 다시는 절대 출제되지 않을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풀어요? 그걸 왜 공부해요? 그러면 공부량만 늘어나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왜? 다시 출제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출제되지 않을 부분은 문제가 쉽겠어요? 이상하게 어렵겠어요? 이상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건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 선별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선별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선별된 부분은 여기 OX 문제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긴 이미 다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 선별된 기출지문을 복습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선별된 OX 요약서하고 기출지문 요약서하고 기출지문이 들어가 있죠. OX로 들어가 있죠. 요약서하고 OX 기출지문 따로 써야 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약서하고 OX 기출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봐주세요. 플러스 OX 기출지문. 근데 기출지문을 읽으실 때에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기출지문을 읽으실 때에도 다 읽느냐. 아이고 뭘 다 읽어요? 다 읽는 것도 시간 낭비지. 자 그래서 기출지문을 읽으실 때 기출지문을 복습하실 때 그때 복습하실 때 모든 지문을 다 읽는다. 모든 지문을 다 읽으시면 또 점수 떨어집니다. 모든 지문 다 읽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밑줄을 그어드릴 테니까 밑줄 부분만 읽으세요. 제발. 밑줄 부분을 자꾸 읽으시면 여러분들 감각이 이제 생깁니다. 밑줄 부분만 반복해서 읽자. 반복해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오만 수식어를 다 집어넣어요. 그럼 그 수식어에 끌려가야 되겠어요? 그 수식어를 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식어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빠르게 읽고 논점을 찾는 거죠. 여러분 논점이 이미 정해져 있겠어요? 새롭게 나오겠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논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사 기출지문만 보시겠지만 저는 감정평가사, 노무사, 그 다음에 변리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보, 그 다음에 가맹거래사 그런 세무사까지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민법총칙 기출문제를 자그마치 15년치를 분석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요. 또 그 시험에서만 나오는 게 있고 그 시험에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때 모든 경우를 다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올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수업을 하고요. 올해도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 수업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선별을 미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모든 기출지문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문을 읽을 때에도 모든 시험에서 논점들이 거의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밑줄 그은 부분만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출지문을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줄 그은 부분을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케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해마다 나오니까 솔직히 속상한데 잘못된 케이스. 잘못된 케이스는 뭐냐면 제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꼭 보라고 했어요. 이 책이 몇 페이지냐면은 17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지문이 다 들어가고 요약정리가 다 돼 있는데 174페이지짜리예요. 행정학보다 얇습니다. 행정법보다 얇습니다. 자, 요거를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좀 시간이 나면 어때요? 요거를 반복해서 읽더니만 한 번 읽고 다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빨간색 문제집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죠.
요걸로 바로 넘어가십니다. 그럼 여기 예상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빨간색 문제집 있고 자 요약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요약서 읽고 그 다음에 빨간색 문제집을 봅니다. 빨간색 문제집도 봅니다. 전 절대 이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요약서를 한번 보고 빨간색 문제집으로 가지 말고 빨간색 문제집을 읽을 때 요약서를 2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문제집은 언제 보느냐 이걸 알려드릴 텐데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빨간색 문제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읽었어요. 문제도 풀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요 여러분 성적이 나중에 되면 성적이 선생님 저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분이 계세요. 성적이 안 오른대요. 그럼 왜 그래요? 정신을 흐트려서.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요약서를 한 번 읽었다.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요약서를 한 번 더 읽어라. 그래도 시간 남는다. 한 번 더 읽어라. 회사에 출근할 때 한 번 더 읽어라. 들고 다니기 쪽팔리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다시 한 번 읽어라. 그래서 여기를 한 5번 읽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정리가 됐다. 그러면 내가 빨간색 문제집의 해당 부분을 풀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풀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수록 2번 읽는다. 요거 5번 읽는다. 5번 있어요. 요거 한 번 읽을 시간에 이거 5번 읽을 수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 빨간색 문제집은 언제 봅니까? 빨간색 문제집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요 기출문제 요거를 딱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70점 이상에서 8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80점 가까이 나오는데 빨간색 문제집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4문제에서 5문제 다시 말해서 만점에서 1개 틀리고 요 정도까지 가는 게 빨간색 문제집입니다. 여기 예상 문제가 있거든요. 예상 문제. 그러면 선생님 빨간색 문제집은 자 기존에 우리가 보는 공부가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OX 문제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례형까지 다 OX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선다형의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좀 부족하죠. 예,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시간이 날 때에는 요거를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빨간색 문제집을 풀 때 너무나도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빨리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간이 나실 때는 시간이 안 나시겠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한 번씩만 봐가지고 또는 요거 2번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제가 성적이 여기까지는 올랐는데 요 이상 잘 안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게 174페이지 아닙니까? 174페이지? 그러면 1일 17페이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17페이지라고 한다면은 장수로는 몇 장입니까? 8장 정도 됩니다. 그치요? 그럼 8장 정도를 읽으셔라. 여기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 문제까지 8장 정도를 매일같이 읽어라. 그랬더니 딱 10이 딱 읽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니까 점수가 쭉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한 번만 읽었겠어요? 2-3번 읽었겠어요? 2-3번씩 읽어요. 한 번 읽어라 그러면 한 번 읽고 읽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읽었어요 그럼 최소 몇 번? 3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읽느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할 때 방금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 결론적으로 몇 번 읽은 것이다? 한 번 읽은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 10번 떴다고 해서 10끼 먹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공부하실 때에는 10번 공부하도록 몇 번?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텀을 두셔야 돼요. 텀 몇 시간을 두고 다시 읽으면 이게 요때가 2회독입니다. 요때가 2회독.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녁에 공부를 하셨죠? 저녁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공부 시간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자, 지하철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럼 읽었죠? 그래, 오케이, 읽었다. 그러면 집에 가세요. 씻으세요. 뭐 좀 드세요. 텔레비전 보시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럼 몇 회독? 2회독.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새벽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 자, 요거 한 10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자, 그럼 읽으세요. 그럼 몇 회독? 3회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제발. 근데 이 텀이 너무 길면 됩니까? 또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일주일에 읽고 2회독, 일주일에 읽고 3회독 안 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2, 3일 안에 3회독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권하는 건 이틀 안에 3회독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매주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그냥
일요일 날 아침에 늦게 일요일 날 아니지. 자, 또 일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잠깐 10분 읽으면 그 주치 있는 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뭐 읽으라고요?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여러 번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내가 충분히 좀 준비가 됐다. 야, 이번 주는 내가 충분히 복습을 했다. 그러면 그 주에 빨간색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앉아서 풀어야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겁니다. 제발 민법은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공부할 것 같으면 제가 이걸 왜 만들어 줬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앉아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서 핸드폰으로 찍었다가 이렇게 푸시거나, 전자책을 구입하시면 전자책을 보시거나, 안 그러면 화장실에 앉아서 그럼 한번 푸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풀 때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는 거 틀리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집을 공부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겁니까? 문제를 읽는 겁니까?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풀어요? 문제를 읽는 거지. 여러분, 공부는 문제를 푸는 거다, 문제를 읽는 거다? 읽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세 번째, 문제를 읽어서 익숙히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서 익숙하게 만듭니다. 여기 익숙하게만 되면 풀지 않아도 읽혀요. 풀지 않아도 문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맞네, 틀리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문제집은 왜 풉니까? 수학은 문제집을 왜 풉니까? 한국사는 문제집을 왜 풉니까? 어디를 논점으로 잡는지 모르니까 풀면서 논점을 잡는 겁니다. 근데 제가 논점을 다 잡아드리잖아요. 논점을 다 잡아드리면 풀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어요? 읽는 거죠. 읽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튜브 이런 데 공부하는 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먼저 공부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까? 해설지를 꼼꼼히 읽으라고 합니까? 해설지를 꼼꼼히 읽으면 문제는 풀린다 안 풀린다? 그게 왜요? 그거 왜 그래요? 읽으면서 논점을 잡는 거죠. 근데 논점을 다 잡아서 동그라미에다 밑줄까지 다 걷는데 그걸 왜 풀고 앉아있어요? 읽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반복해서 읽느냐가 중요한 공부죠. 여러분, 그러면 공부라는 게 이해를 수반하는 겁니까? 공부라는 건 사실상 암기를 하는 겁니까? 암기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종이책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뭐 이렇게 바나나가 그려있으면 자, 이게 뭐라고? 바나나. 그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를 설명해 보세요. 노랗고 기다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설명 못 한다니까요.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했다? 암기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암기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바나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읽으면 틀렸네 맞네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착각하시지 마세요. 문제를 푼다는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간 낭비입니다. 문제를 앉아서 풀고 있잖아요. 문제를 읽으면 훨씬 간단하게 끝날 것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요게 서울대에서 사실은 그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여러분 자 이렇게 밑줄을 쫙 그었어요. 자 뭐뭐뭐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틀린 지문은 이렇게 X를 칩니다. 그러면 뭐뭐뭐뭐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 밑에 유사 문제를 보니까 뭐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요거는 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인데 논점을 이렇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만 수식어가 다 붙습니다. 읽다가 지쳐 쓰러져라. 막 이러면서 오만 수식어가 다 붙으면 여러분 이때는 이거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 거예요.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 문제 한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한 지문이 5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4번 지문이 몇 줄 나온다고요? 5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번 지문 5줄, 2번 지문 5줄, 3번 지문 5줄, 4번 지문 5줄, 5번 지문 5줄.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 번째 줄까지는 읽지 말라고 합니다. 다 이거는 뭐다? 필요 없는 수식어다. 그럼 두 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은 여기 세 줄을 빼고 내는 거예요. 요 세 줄을. 그럼 사법시험은 몇 줄을 더 내는 거예요? 세 줄을. 읽다가 지쳐 쓰러지게. 거긴 논점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줄을 빼고 읽으라고 했더니 점수를 다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라는 건 논점이 정해져 있고 그 논점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적인 수식어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별 쓸데없는 수식어를 최대한 쳐내고 본질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 그렇게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랑 같이 우리 정리를 하실 건데요. 자, 우리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요약서 13페이지. 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번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서 또 한번 공부했던 걸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 번 읽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판서노트입니다. 그 판서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해했어요? 아니요, 눈에 익어요. 그러면 괜히 친근해 보이는 거죠.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법 1이라고 되어 있죠. 법 1입니다. 자, 법원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죠. 자, 그래서 분쟁 해결의 기준 법 1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세요. 자, 올해 시험에 법원이 나올 가능성이 별표 3개다라고 해서서 자, 13페이지 법원 별표 3개 치시고 자, 로마자 1번의 법원입니다. 자, 우리 분쟁 해결 기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뭘로 해결해보자? 법률로 해결한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하자?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분쟁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해보자? 조리. 그럼 여러분 이 분쟁 해결 기준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겠어요? 법관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법관들은 분쟁 해결을 할 때 이 순서대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13페이지 맨 위에 가시죠. 자, 민사에 관해서 자,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법률의 규정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뭐라고요? 조리. 이렇게 세 군데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법률의 규정, 관습법, 조리. 자, 그러면 왼쪽 편에 딱 보시니까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해서 목차가 또 나와 있죠. 자, 법률, 관습법, 조리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법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이 법률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말하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뒤를 돌아봐라. 뒤를 딱 보니까 우리는 관습법의 반대말로 쓰는 것이다. 관습법의 반대말. 관습으로 법을 정했다. 여기는 반대말이 뭐죠? 문자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여기 법률은 무슨 뜻이다?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법률은 이 법률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문자로 이루어진 법. 그러면 문자로 이루어진 법을 가지고 해결해보고 문자로 가지고 이루어진 법이 없으면 뭘로 해결해보고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뭐로 해결해보고 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문법은 문자로 이루어진 법인데 자,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 요렇게 두 군데입니다. 보니까 자,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성문법을 부를 때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런 식으로도 부르죠. 자, 두 문자를 딱 따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법령. 그래서 여러분 성문법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법령. 자, 그래서 법률을 보세요. 법률을 보시면 첫 번째 판례에 동그라미 치세요. 뭐라고도 부르고 성문법. 그 옆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령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성문법과 법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률을. 그 다음에 이 법률은 그러면 성문법이니까 일단 첫 번째 고유 의미의 법률 밑줄 그으시고 자, 고유 의미의 법률이 여기를 말하는 거죠. 고유 의미의 법률 여기. 자, 그래서 거기 옆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법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민법 전 이렇게까지 밑줄 그으셔서 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 옆에 명령도 들어가고요. 밑줄 그으시고 또 플러스 규칙도 들어가고요. 문자로 이루어졌으니까 다 들어갑니다. 조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도 문자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여러분 조약도 문자로 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적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문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은 다 어디 들어간다?
요 법률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성문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법령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자, 관습법을 공부해야 될 텐데 그러면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판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법과는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뭘 끌고 와라? 관습법을 끌고 와라. 근데 관습법은 별도 목차로 설명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자, 이런 관습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면 뭘 가지고 해결하라? 조리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부분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설명만 드릴 테니까 굳이 여러분들 더 이상 판사할 필요 없죠. 자, 보십니다. 먼저 김씨 종중이 있는데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자, 보상금을 나눠줬더니만 여자 종중원들도 우리도 종중원이다. 보상금을 분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법관들한테 재판이 딱 가니까 법관이 판결을 해야 되겠죠. 성문법을 다 뒤져봅니다.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성문법은 없더라.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법물이 없어요. 옛날서부터 우리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집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같은 종중원으로 안 쳤죠. 그러니까 그런 성문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문법이 없으니까 분쟁을 판결 안 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관습법으로 이렇게 판결을 해봤습니다. 관습법을 보니까 야, 남자만 종중원이야. 남자만 종중원이라는 조선시대 이래로 관습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 관습법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뭐에 반하더라? 남녀평등이라는 뭐에 반하다? 헌법에 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전체법실서라고 하는데 전체법실서에 반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머지로 어디로 넘어갔다? 조리로 넘어갔죠. 조리조리 도리도리. 삶의 도리에 의해서 여자도 종중원이다 아니다? 종중원이다. 그런데 여자 남자 이제 종중원이 조리에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서 성년자만 종중원입니까? 미성년자도 종중원입니까? 성년자만. 그렇죠. 이것만 기억나죠. 제사 비용 못 내는 꽃감이나 빼먹는 그런 가라.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조리를 보십니다. B. 성별의 구별 없이. 그래요. 남녀 구별 없이. 윗줄 그으시고. 자, 성년이 되면 성년 동그라미 치세요. 성년이 되어야만 종중원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니 조리에 뭐하다? 합당하다. 이래가지고 조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3페이지는 다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1번에 밑줄 그으시죠. 민사에 관해서 밑줄, 법률의 규정 밑줄 그으십니다. 자, 법률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됩니까?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됩니까? 조리 밑줄 그으십니다. 그러면 복습을 하실 때 법률의 규정, 관습법, 조리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지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시죠.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 밑줄 그으시고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무슨 법입니까? 성문법, 다른 말로 법령인데 우측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그럼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들어가긴 하지만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만을 뜻합니까? 추가가 더 있습니까? 더 있죠. 그래서 만을 X짓입니다. 만을 X짓세요. 자, 그러면 2번을 보세요.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법률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는 가죠. 근데 그것만을 말해요. 명령규칙 조례 들어가요. 명령규칙 조례 들어가니까 만은 틀린 거죠. 만의 X. 자, 3번입니다. 조약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국제법규 밑줄 그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으시고 없다의 X. 여러분 조약도 성문이 아니에요. 성문. 국제법규도 성문이 아니에요. 성문. 이렇게만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문제 풀 때는요.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다른 게 막 점프하면서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법원 하면 요거 이런 거 포인트인데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만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3-1입니다. 자, 거기도 조약 밑줄 그으시고 조약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자, 3-2번이죠. 조약 밑줄 그으시고 법원이 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3-1번과 3-2번을 보세요. 어떻게 수식어를 바꿉니까?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그 다음에 민사에 가는 것 민법 법원이 된다. 민사에 가는 것이 중간에 들어왔죠. 근데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냈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민사에 가는 것. 민사에 가는 것을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조약은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쓸데없는 수식어가 계속 앞뒤로 붙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번 문제도 보세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민사에 관한 것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이제는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실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부분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만 사나워져요. 자, 그럼 4번 가시죠. 두 번째 줄에 조리에 합당하다 나오면 조리에 합당하다라면 무슨 사례가 나오겠습니까? 무가종중원인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줄에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그죠?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논점. 조리가 나오면 논점이 성년, 미성년. 성년, 남녀 구별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자꾸 논점으로 자꾸 읽으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계속 논점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 정리가 되셨고, 자, 이제 우리 1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자, 저랑 같이 밑줄을 긋지 않았습니까? 밑줄을 그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쉬는 시간에 복습하신다고 하면 몇 분 걸리겠어요? 1분이죠, 뭐. 1분 컷. 예, 이걸 원합니다, 저는. 그럼 복습 시간이 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하철을 가다가 이거 읽으신다. 1분 컷. 많이 길어야 뭐예요? 1분 컷.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7페이지를 읽는다. 그러면 7분 컷. 이렇게 해서 16페이지를 읽는다. 그럼 몇 분 컷? 16분 컷. 예, 이렇게 되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또 계속 그 다음날 또 읽는다, 안 읽는다? 읽는다. 자기 전에 읽는다, 안 읽는다? 읽는다. 그러면 더 짧아져요. 그게 복습이에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오해독을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오해독 하시면 문제를 풀기는요.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나랑 같이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익숙해지면 문제를 풀어보시면 거의 안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필요 없는 문제는 제가 밑줄을 다 그어드릴 거예요. 이건 읽지 마시라. 절대 읽을 가치가 없다. 다 지워드립니다. 예, 그것도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밑줄을 그어서 읽지 말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고 거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상 문제 중에서도 시험에 올해 많이 나왔기 때문에 96점 한 개 틀리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틀렸다는 얘기는 예상 문제도 한 5문제 중에서 4문제는 적중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13페이지는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14페이지 갈게요. 우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또 정리할게요. 요건 이제 됐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놀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죠? 여러분 자, 우리가 성문법인 요 법령, 다시 말해서 이 법률은 절대 뭐에 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맞죠? 관습법도 마찬가지로 뭐에 반하면 안 됩니까? 헌법에 반하면 안 됩니다. 뭐에 반하면 안 됩니까?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4페이지 보시죠. 자, 먼저 왼쪽 편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 편에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십니다. 자, 관습법은 슬래시 치면 이렇게 되죠. 관습과 법적 확신. 자, 그래서 관습과 법적 확신입니다. 전체 지우고요. 자, 관습법은 관행과 관습과 법적 확신을 갖춰야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얘는 법원으로서 기능합니다. 제1조의 법원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에 거듭된 관행 밑줄 그으시고 법적 확신과 인식 요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틀리실 일이 전혀 없으시겠죠? 자, 이제 효력을 가십니다. 효력. 자, 효력을 보실 때에는 첫 번째 이거부터 보시죠. 효력을 보실 때에는 야, 관습법인데 첫 번째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이게 관습법에 효력이 있을까?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에서 뭐의 효력이 없다? 법적 확신을 없어졌다. 그럼 이제 관습법이 아니겠죠. 그 첫 번째, 사회 구성원이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관습법의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체적으로 자, 법적 확신이 없어진 경우에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관습법 위에 누가 있습니까? 관습법 앞에 누가 있습니까? 성문법이 있죠. 성문법과 관습법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충돌하면 관습법이 우선이다, 법률이 우선이다.
법률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칸엔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진다. 요거 체크하시고 B번에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시하냐면 성문법과 관습법은 열을 세우면 관습법은 어디다 세운다? 뒤에 세운다. 그래서 뭐라고요? 열후적. 그 다음에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보충적. 그래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세 가지로 쓰고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그냥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습법은 절대 무슨 법을 어긋나서는 안 됩니까? 헌법, 전체법질서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세 번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헌법, 전체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은 없습니다. 여자도 종중원이 아니다라는 관습법은 헌법이라는 남녀평등 전체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헌법, 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시험에 받칩니다. 자, 어디가 받치라고요? 효력 파트입니다. 관습법의 효력, 여기가 시험에 받칩니다. 그래서 1, 2, 3 전부 다 뭐라고요?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관습법 자체에서 법적 확신이 없어지거나, 두 번째 성문법과 저촉이 돼서 효력이 없어지거나, 세 번째 헌법에 반해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강의 때 우리가 한번 보셨기 때문에 낯설진 않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들어봤기 때문에 용어는 낯설지 않죠. 그러면 성공입니다. 지금서부터가 진짜 공부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딱 합격하고 나면 다시 뭐 하는 거죠? 다 까먹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차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되셨고요. 자, 이런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누가 입증 책임을 질 것이냐?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그래서 관습법의 법과 법원의 법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법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에 사실인 관습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여러분 뭐 판서노트 내가 몇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자, 사실인 관습입니다. 자, 6페이지 있는데요. 6페이지. 요것도 갈게요. 자, 사실인 관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변호사 상담비가 있는데 관행적으로 얼마를 받느냐? 관행적으로 시간당 10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을 보니까 이런 법은 없습니다만은 변호사 상담비를 시간당 20만 원 받으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로 충돌되죠. 그랬을 때, 자, 변호사 상담비를 정하지 않고 상담하러 왔을 때 상담이 끝나면 10만 원 받는다, 20만 원 받는다? 10만 원 받는다, 20만 원 받는다? 10만 원 받는다. 임의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과 반대되는 관습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관습.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 기능,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왜? 법률행위를 할 때 변호사 상담비를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는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관습을 따르래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 빠져있는 이 변호사 상담비를 뭘로 채우래요? 관습으로 채우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14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사실인 관습 우측에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의사 보충 기능이고 법원은 아닙니다.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 눈빛이 나 몰라 이런 분위기라 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페이지 14페이지. 예, 14페이지 맨 위에 우측에 사실인 관습이라고 목차가 보이시죠? 찾으셨습니까? 예. 아, 영상 보시는 분 죄송합니다. 못 찾으시고 못 찾으시면 이것도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관습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 확신까지는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 정도 받습니다. 시간당 10만 원 받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도 시간당 10만 원이고 지금도 물어보니까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계속 툴툴거리죠. 나 셌어.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 자, 그런데 변호사법에 이런 규정은 없는데 예시를 그냥 드립니다. 변호사법에 보니까 시간당 얼마? 20만 원 받으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요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임의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습과 임의규정이 서로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하죠. 그랬는데 만약에 그냥 우리 20만 원 받겠다 정하면 20만 원, 10만 원 받겠다 그러면 10만 원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에이씨 변호사 상담비를 정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상담받으러 오세요라고 했어요. 상담비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돈 주고 가야지.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받는다, 20만 원 받는다.
서로 의사표시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상담비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얼마를 줄 거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 의사를 빠진 것을 보충하는 기능은 얼마를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 규정에 써놨습니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법이 있으면 뭐에 의한다? 관습.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페이지 맨 위에 목차에 사실인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세 번째 칸에 조문을 보세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 이제 이건 다 알아들으실 거고. 자, 임의규정 밑줄 그으시고 다른 관습 밑줄 그으십니다. 임의규정은 20만 원, 다른 관습 얼마입니까? 10만 원. 이렇게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얼마를 받을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뭐에 따른다? 관습. 예, 관습에 의하니까 얼마 받아라? 10만 원 받아라. 의사를 보충해 주는 거죠. 10만 원 내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는 거죠. 10만 원 줘.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관습 밑에 법률행위 의사 보충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관습법은 법원입니다만은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죠. 예, 그렇게 체크하시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여러분 사실인 관습은 뭐라고요? 사실인 관습에 시읒 들어가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그래서 시읒이죠.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이고 사실인 관습은 사실이니까 뭐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1번서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페이지 0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에 관습법 밑줄 그으시죠. 관습법.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일단 나와야 될 겁니다. 사회에 거듭된 관행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밑줄 그으십니다. 자, 관습법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회에 거듭된 관습과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라는 법적 확신과 인식이 필요하죠.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관습법이 되는 거죠. 자, 요게 18년도, 20년도 행정사 기출인데 자, 1-1을 보세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 밑줄 그으십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된다. 관행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하지만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가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를 보세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을 그 밑에는 뭐라고 풀어놨습니까? 사회 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더 넣습니다. 사회 구성원. 예,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번하고 1- 문제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시죠.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갈게요.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밑줄 우측에 의사를 보충한 밑줄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2번 문제하고 2-1번을 보세요. 물어보는 문제는 뭡니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의사를 보충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2번 문제는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쓸데없는 수식어가 붙었고 2-1번은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테 쓸데없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습할 때 사실인 관습은 뭐 할 때 쓴다? 당사자가 의사를 보충.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사실인 관습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나중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으로서의 효력. 여러분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원으로서의 효력 X. 자, 3-1번을 보세요. 자, 22년도 또 풀어 써놨습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법원으로서 밑줄 그으시고 우측으로 점프하셔서 효력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법원으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거를 찢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다가 쓸데없는 법령에 저촉되어 있지 않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렇게 해서 눈만 베린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식어를 붙인다면 저도 그 사이에 한 2문장 정도는 또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냥 엄한 마음만 생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밑줄 그으십니다. 더 이상 법적 확신이 없대요. 그럼 그 밑에 효력을 잃는다. 맞아요. 자, 4-1번을 갈게요. 첫 번째 줄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효력이 없어져요. 없어지죠. 않는다. X. 그러니까 효력이 잃는다.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혀 반대말을 쓴 것뿐이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시면 5번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그 옆에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측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효력이 있다. 효력 밑줄 그으시고 자, 5-1번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여러분, 법령에 이번엔 저촉해요? 저촉되지 않아요? 자, 5번은 저촉되지 않아요. 5-1번은 법령에 저촉이 돼야 안 돼요? 저촉돼요. 그럼 법령에 저촉이 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측에 효력 밑줄 그으시고 X입니다.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자, 그 다음에 06번을 갈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법률에 대해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 자, 법률 동그라미 치시고 자, 6-1번을 갈게요. 숭악한 것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 여러분, 이번엔 법률이라고 썼어요? 성문법이라고 썼어요? 성문법이라고 썼죠. 숭악한 것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거죠.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다. 자, 7번입니다. 첫 번째 줄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7-1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우측에 효력이 인정돼요? 효력이 부정돼요? 효력이 부정.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같이 문제를 푸시면서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맞아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않고 여기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정당성과 합리성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표현입니다. 자, 8-1번 갈게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이죠. 자, 이제 9번입니다. 관습법은 법이죠. 우측에 법원의 직권으로 확정. 맞네요. 9-1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확정. 맞네요. 10번입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당사자가 주장 증명. 사실인 관습이니까 당사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충분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복습을 하실 때 제발 쓸데없는 걸 읽지 않는다. 계속 똑같이 나오는 패턴은 수식어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 이런 문장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묻고 싶은 문제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전체를 다 읽고 있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밑줄을 그어드리는 이유는 우리만 그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어드려요. 그래야만 굉장히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이건 다 됐고요. 요것도 이제 됐고. 자, 요거는 여기 부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끌고 왔는데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16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자, 16페이지. 자, 법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관계. 자, 거기 로마자 1번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죠.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거기 왼쪽 편에 임의 규정, 강행 규정에 대한 부분 이 개념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넘기시고 자, 로마자 1번에 주은 법률행위에 별표를 하나 치세요. 주은 법률행위. 자, 올해 시험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린트까지 나눠드렸죠. 그래서 주은 법률행위가 이렇게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요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 요거를 저랑 같이 보시면서 자,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볼게요. 자, 주은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 일단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건 뭐 기본 강의 때는 했던 것 같은데 굳이 다 까먹었어요. 뭐 그거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주은 법률행위를 볼게요. 자, 왼쪽 편에 보니까 목차에 표에 보니까 목차에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 그리고 여기 O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우측에 보시니까 법률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 규정. 그리고 X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 표를 어떻게 읽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준 법률행위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에 준해서 보겠다. 준해서 보겠다. 그럼 얘는 완전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 중에서 이누야샤라고 있습니다. 반은 엄마는 사람, 아빠는 괴수. 그러니까 반인 반수죠. 자, 그러면 걔를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괴수로 봐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반 섞이면 사람으로 본다, 괴수로 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사람에 준해서 보겠다 그러면 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외형이 깔끔하게 생겼어요. 귀는 괴수귀인데 얼굴은 깔끔하게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괴수로 본다, 사람으로 본다. 사람에 준해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이 뭐한다? 반반 섞였어요. 자,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이 뭐한다? 반반 섞였어요. 그런데 뭐처럼 봐버리겠다? 법률행위처럼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를 보세요. 최고. 최고. 이제 여러분 기본 강의를 공부했었으니까 최고죠. 최고는 독촉. 무권 대리 행위를 상대방이 독촉을 했는데 자 독촉하는 건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법률행위입니다. 그렇죠? 법률행위. 그래 우린 법률행위야. 그랬는데 여러분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권 대리에서 물었는데 독촉을 했는데 최고를 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현상 유지.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로 봤어요. 여러분 이건 법률행위예요, 법률규정이에요? 법률규정이죠? 법률규정에 의해서 추인 거절로 본대요. 반은 뭐고? 법률행위고. 반은 뭐고? 법률규정입니다. 근데 이걸 뭐처럼 봐버리자? 법률행위처럼 봐버리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최고는 자 최고를 보세요. 독촉은 첫 번째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의사표시의 효력은 언제 생기죠? 도달시. 그럼 이것도 최고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도달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를 직접 해야 되겠지만 법률행위는 직접 합니까?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까?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도 독촉도 꼭 직접 해야 됩니까?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처럼 봐버리자? 법률행위처럼 봐버리자. 이 얘기입니다. 요게 최신 판례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준법률행위 로마자 2번이 있는데 자, 거기 가운데 준법률행위 밑줄 그으시고 법률행위를 했으나 법률행위로 독촉을 했으나 그 다음에 법률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번에 우리 두 문자를 따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따고 가지고는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푸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우리 시험에 아주 적합하도록 외워봅시다. 먼저 준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의 최고가 있습니다. 의사의 통지. 자, 의사 동그라미 치세요. 의사의 통지. 자, 지금 방금 물었죠? 어떻게 할 거야? 독촉한다! 하고 의사를 통지하니까 거기에 최고가 있었어요. 최고. 요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의사의 통지, 최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자, B번에 관념의 통지. 자, 관념의 통지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 공부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관념으로 생긴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각종의 통지, 각종의 승인. 각종의 통지에 통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각종의 승인에 승 동그라미 치어서 요거는 채권 총론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드리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두 문자가 어떻게 되냐면 의사, 최고, 관념, 통승. 자, 통동사 스님, 관념, 통승. 자, 이렇게 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 최고, 관념, 통승.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관념은 통도사 스님이지. 통승. 그 다음에 의사는 최고야. 이렇게 해서 의사 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준법률행위 밑줄 그으시고 의사표시 도달주의 유추 적용 밑줄 그으시죠. 자, 의사표시 도달주의의 유추 적용이니까 도달주의에 따라서 효력이 생긴다. 관념 통지, 그 다음에 의사 최고. 요거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하나만 더 쓰세요. 대리에 관한 유추 적용. 대리에 관한 유추 적용. 직접 해도 되지만 대리인도 최고 통지 승인할 수 있다. 유추 적용.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이죠. 자,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준법률행위 밑줄 그으시고 2번도 준법률행위 밑줄 그으시고 3번도 준법률행위 밑줄 그으시고 4번도 준법률행위 밑줄 그으십니다. 자, 그럼 1번 갈게요. 동그라미 1번. 최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최고 준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준법률행위입니다. 맞죠? 의사 최고의 최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 통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거 준법률행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채무의 승인. 자, 거기에 승 동그라미를 치시고 요것도 준법률행위가 맞습니다. 자, 준법률행위 맞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그럼 준법률행위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은 오늘 나누는 프린트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도달주의 원칙은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자, 최신 판례인데, 자, 이게 2021년도 간평 문제도 나왔고요. 16년도 노무사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최신 판례로 예상 문제인데, 2024년도에 나왔던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도달주의의 원칙은 준법률행위도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준법률행위는 뭐였어요? 의사, 최고, 관념, 통수. 통이죠. 예, 준법률행위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예, 할 수 있어요.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이죠. 채권 양도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 여러분, 준법률행위의 도달도 자, 뭐랑 똑같이 본다? 법률행위의 도달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을 때 이게 뭐죠? 도달이죠. 예, 도달입니다. 또 나왔죠. 채권 양도 통지와 같은 통의 준법률행위입니다. 아주 채권 양도의 통지를 시험에 내는 걸 제일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또 최신 판례를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둘 다 뭐였습니까? 도달주의를 얘기했어요. 둘 다 뭘 얘기했죠? 도달주의. 그런데 최신 판례가 뭐가 나왔냐면 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의사, 최고, 관념, 통수 이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법률행위랑 유추 적용하니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최신 판례까지 정리하시는 거죠. 요게 지금 변리사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요. 최신 판례 정리했는데 원래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시험이 한 5월 달쯤 되고 감정평가사가 이제 다음 달 시험 보거든요. 예, 감정평가사 최신 판례 정리를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변리사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요거 안 했어요. 작년에는 준법률행위를 X 쳤어요. 아예 수업을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수업을 합니다. 계속 해마다 보는 부분이 달라져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업을 나갔잖아요. 자, 이렇게 수업을 나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예상 문제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중에 예상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리 빨간색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빨간색 교재를 보시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가 지워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절대 문제를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2015년 행정사죠. 원래 2014년부터 행정사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그 문제를 뺐어요. 물론 필요한 조문은 놔두고 문장은 놔뒀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0페이지 가보세요. 자, 10페이지에 3번에 4번입니다. 10페이지 3번에 4번 보시면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 방법 이게 지워버리세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에 3번에 4번 지문은 지워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세요. 자, 12페이지 6번에 2번 이것도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대상이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X. 정답 지문이 이렇다 하더라도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 없으니까 X. 자, 되셨고요. 이제 7번 문제 갈게요. 여러분 7번에 뭐가 보이세요? 예상 문제가 보이십니다. 자, 그럼 예상 문제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복습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맨 마지막에 한다? 맨 마지막에 한다.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반복을 많이 한다? 기출지문을 요약서를 반복을 많이 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갈게요. 여기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자, 먼저 1번 민법 제1조 민법의 법원 밑줄 그으시죠. 민법 제1조 민법의 법원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률 밑줄 그으시죠. 자, 이 법률은 민법 전만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민법 전만을 의미해요? 명령규칙 들어가요.
명령 규칙 들어가죠. 그래서 만에 X 치세요. 민법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자, 이제 2번입니다. 명령 밑줄 그으세요. 명령. 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까? 법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죠. 또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느냐? 요것도 법원이고, 요것도 법원이고, 요것도 법원이죠. 그러면 여기 나 있는 법률은 요것만 말합니까? 요거 다 말합니까? 요거 다 말하죠? 그러면 명령도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명령 밑줄 그으시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없다의 X. 자, 3번입니다. 규칙 밑줄 그으시고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까? 법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있죠. 없다 X. 자, 4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사실인 관습이 포함됩니까?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별개입니까? 별개죠. 그래서 포함된다 X. 포함 안 됩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달라요. 관습법은 법원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보충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뒤를 넘겨보시죠.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죠. 요건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저랑 같이 해설로 정리합니다. 14페이지 8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풀게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에 보시면 1번에서 자, 사실인 관습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죠. 자, 사실인 관습은 우측에 법령으로서의 효력입니까? 의사표시, 의사의 보충 기능입니까? 의사 보충 기능이죠.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뭐죠?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여기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의사 보충 기능이죠. 법령으로서의 효력 X.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민법에서의 법원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만을 말합니까? 만은 아닙니까? 만은 아니죠. 만의 X. 다른 것도 들어가니까 3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직권이에요?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요? 직권. 법이죠. 법원이. 자, 4번 조례 밑줄 그으시고 규칙 밑줄 그으시고 자, 성문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법원이 될 수 있다. 법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없다의 X. 자, 이제 5번입니다. 국제법규 밑줄 그으시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 밑줄 그으시고 없음의 X.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셔서 자, 우측에 15페이지 1번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자,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의사, 최고, 관념, 통승.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뒤에 다로 안 끝나고 그냥 뭐뭐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다로 안 끝나고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승인, 통지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는 절대 왼쪽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맨 끝에만 읽는 겁니다. 항상 뭐에만 읽는다? 맨 끝에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딱 보니까 한눈에 보이죠? 자, 그럼 왼쪽으로 읽는다? 우측만 읽는다? 우측, 승인, 준법률행위, 통지, 준법률행위, 해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측에 최고, 준법률행위다 아니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딱딱딱 다로 끝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끝나면 항상 어디만 읽는다? 우측만 읽습니다. 우측만. 우측만 읽고 문제 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저 뒤에도 또 있거든요. 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어딜 보시냐면 여러분 118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118페이지 가시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여러분 항상 어디만 본다? 맨 우측만.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도 한번 가보세요. 115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거기도 10번 문제, 11번 문제를 보십니다. 다로 끝났습니까? 그냥 단어로 끝났습니까? 단어로 끝났죠. 그러면 항상 어디만 본다? 맨 우측. 양수한 사람, 부담하고 있던 사람, 뭐 매수한 사람,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가등기 마친 사람, 항상 어디만 본다? 맨 우측만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문제를 풀 거니까 요렇게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단어로 끝날 때에는 항상 어디만 있는다? 우측만 있는다. 요걸 항상 문제 스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고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랬는데 자,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나세요. 아주 어색하진 않죠. 그러면 성공적입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밑줄 그은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안 한다? 반복합니다. 근데 예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험 문제거든요. 패턴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익숙해지면 나중에 다른 시험을 보셔도 들어옵니다,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럼 다른 시험 문제를 풀어본다. 기출지문에 계속 반복을 많이 한다. 기출지문 반복을 많이 한다. 요거를 포커스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